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회사를 그만둬. 그럼 우린 이제 뭐 먹고 살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한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그보다 훨씬 전 어느 평범한 아침에 시작되었다. 이지은은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을 떴다. 최근 들어 늘 그랬듯 불안한 생각들이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이불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어젯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마시고 들어온 민준은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샤워를 하며 지은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분기보고서 마감, 아파트 월세 납부, 식료품 구입, 그리고 민준의 정장을 세탁소에서 찾아오는 일까지. 민준은 그 정장이 다음 면접에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면접. 지난 2달 동안 벌써 5번은 됐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지은은 이제 세는 것조차 포기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요거트 하나로 아침을 때운 뒤 집을 나섰다. 출근길은 보통 그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다.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는 일주일에 최소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게다가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가 자동차 할부금 내는 걸 도와달라고 은근슬쩍 말을 꺼내셨다. 시어머니를 떠올리자 지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준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최 여사는 다정하고 살가운 분처럼 보였다. 지은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냐며 며느리 복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소소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됐다. 지은은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져갔다. 청영 점점 커져갔다. 청영 부독고로 하계 돈을 부독다로 청가로 부독가 성령가로 청가로 자동차 계약금을 보태달라. 온천 여행을 보내달라. 민주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우리 엄마잖아. 사무실에 도착한 지은은 곧바로 일에 몰두했다. 숫자, 보고서, 엑셀 시트.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골치 아픈 걱정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대형 건설사의 격리팀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고 지은은 30이라는 나이의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지은 씨, 안색이 안 좋아. 또 밤샜어? 옆자리 동료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지은은 자세한 이야기를 피하며 둘러댔다. 점심시간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나 정장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카드에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잔고가 하나도 없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퇴근길에 직접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찾으러 갈게, 민준 씨. 어차피 가는 길인데. 아니야, 내가 갈게. 바람도 좀 쐬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물론 그렇겠지. 지은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2달 내내 집에 있으니 답답하겠지. 나는 매일 출근하는데 말이야. 알았어. 지금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민준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7만 원을 이체했다. 혹시 배가 고파서 뭘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최근 들어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서 다툼이나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 퇴근길에 마트에 들른 지은은 꼼꼼하게 가격표를 살폈다. 조금이라도 더 싼 것, 할인하는 상품을 골라 담았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지만 민준이 실직한 후로는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은 것이다.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게론장 달게 포토심이 도심안에 가득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당신 기운 내라고. 민준이 웃으며 지은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지은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 어쩌면 모든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 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지도. 저녁을 먹으며 민주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정장만 찾아온 게 아니라 면접도 보고 왔다고 했다. 내일 연락 주기로 했어. 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월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시작하기엔 괜찮아. 정말 너무 잘 됐다. 지은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떤 회사인데? 전에 다니던 곳이랑 같은 자동차 대리점이야. 브랜드는 좀 다르지만 조건은 나쁘지 않아. 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주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나다. 내 차 할부금 말인데 모레까지 내야 하는데 연금이 늦어지네. 네가 좀 어떻게? 알지? 지은은 천천히 수건에 손을 닦았다. 민준 씨, 우리도 지금 빠듯해. 월세 내고 식비 내면, 에이, 설마 50만 원도 못 내주겠어?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한테, 아니면 당신한테. 지은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알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머님을 부양할 순 없어요. 걱정 마. 민주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나 곧 취직할 거잖아.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당신도 알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이체했다. 그녀 월급의 상당 부분이었다. 10분 뒤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맙다. 지은아, 네가 딸보다 낫다. 하트. 최 여사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은은 이제 익숙했다. 시어머니에게 간 돈은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부장님이 보고서에서 실수를 발견했고 지은은 그걸 수정하느라 늦게까지 야근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 지치고 배가 고팠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병과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다. 다녀왔어요. 면접은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안 됐어.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낙하산이 있었나 봐. 진짜 짜증나. 내가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지은은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또다시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완벽한 후보자였지만 아는 사람을 뽑았다. 월급이 마음에 안 든다. 근무 조건이 안 맞는다. 2달 동안 제대로 된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녁은 먹었어. 지은이 부엌으로 가자 민준이 물었다. 아니, 아직. 피자 시켰는데 이미 다 식었어. 데워 먹든가. 지은이 피자 박스를 열자 2조각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내일 다시 장을 보러 갈 생각이었다. 피자를 데우며 지우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무심코 바라봤다. 문득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과의 결혼 초기는 달랐다. 둘 다 일했고 미래를 계획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았다. 민준은 다정하고 세심했다. 함께 웃는 날이 많았. 언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가 거실로 돌아와 말했. 잠깐만. 지금 페널티킥이야. 남편이 손을 내저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기다렸다. 경기는 15분 뒤에 끝났지만 이어서 경기 분석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민준은 계속 TV를 쳐다봤. 민준 씨, 제발요. 지은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아, 왜 꺼? 보고 있었잖아. 민준이 버럭 소리쳤다. 2달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실직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완벽한 자리만 찾지 말고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시직이라도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남효과에 내가 막노동이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그러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지금 무슨 남효과에 막노동이 아니더라도 판매직이나 상담원 같은 일도 있잖아요. 나는 푼돈 받으면서 일할 생각 없어. 나한텐 경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고. 제대로 된 직장 찾을 거야. 언제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언제 찾을 건데요? 우리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내가 월세, 식비, 교통비, 당신 통신비까지 다 내고 있어요. 이젠 당신 어머니 할부금까지요. 거봐, 시작됐네.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돈 가지고 생색낼 줄 알았어. 알아? 나 그냥 나갔다 올게. 여긴 숨이 막혀서 못 있겠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지은은 꺼진 TV 화면을 보며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것이 끝인가? 그녀는 생각했.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전 공동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다. 그의 유머 감각과 다정한 매너에 반했다. 그는 유명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팀장이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래를 그렸다. 4년 전 결혼했고 작지만 아늑한 이 아파트를 얻었다. 모든 것이 변한 건 약 1년 전부터였다. 민준의 회사에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이 늘었고 잦은 지각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2달 전 해고당했다. 그 후로 지은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맥주, 축구,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비용은 지은의 몫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은아, 할부금 고맙다. 그런데 주말에 시골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와서 창고 지붕 좀 고쳐주면 안 되겠니? 비가 새서 말이야. 지은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시골집에 갈 여유는 없었. 민주는 1시간쯤 뒤에 돌아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지은에게 작은 들꽃다발까지 안겨주었다. 미안해, 내가 아까 심했어. 그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그냥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은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다. 알아요. 그냥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봐요. 응, 그럴게. 아, 엄마가 주말에 시골집에 오라는데 갈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골집, 식료품비, 교통비, 지붕수리 자재비, 그리고 이어질 시어머니의 잔소리. 모르겠어요.
일이 많아서 보고서 끝내야 해요. 에이, 일은 주말에 좀 쉬어. 당신 휴식이 필요해. 그리고 창고 지붕 수리도. 지은은 속으로 덧붙였다. 이렇게 해요. 당신이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려요. 나는 집에서 일 끝낼게요. 혼자 가라고? 당신 없이? 네, 마음대로 해. 민주는 별 아쉬움 없이 동의했다. 오히려 잘 됐지. 엄마랑 둘이 있으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은은 서운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주는 시골집에 갈 준비를 했다. 자기야, 못이랑 망치 어디 있어? 맨 위 선반 상자에 있을 거야. 지은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혹시 현금 좀 있어? 차비랑 가면서 뭐 좀 사 먹게. 지은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다. 고마워. 자기. 일요일 저녁에 올게. 푹 쉬어. 그는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나갔. 혼자 남게 되자 지은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틀간의 고요함과 평화, 이틀 동안은 말을 조심할 필요도, 남편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돈 한 푼 아끼려 애쓸 필요도 없었다. 저녁에는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 지은아, 내일 만날까?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카페 가서 수다나 떨자. 좋아.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쾌활하게 대답했. 나 주말 내내 시간 괜찮아. 민준 씨는? 수진이 놀라 물었다. 시골집에 갔어. 어머님 일 도와드리러. 그럼 너는 또 일하는 거야? 응.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 토요일 아침, 지은은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10시쯤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집을 청소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친구와 만날 때 입을 옷을 골랐다. 1년 전에 샀던 아름다운 파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언제더라? 지은은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여전히 몸에 완벽하게 맞아 허리와 어깨선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진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카페에 도착해 차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작은 사치였다. 10분 뒤 밝게 웃으며 수진이 나타났다. 지은아, 보고 싶었어. 너무 예쁘다. 너도. 결혼하더니 더 예뻐졌네. 수진은 남편과 휴가 계획, 새로 이사한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지은은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으며 애써 자신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 민준 씨는 어때? 직장은? 마침내 수진이 물었다. 지은은 순간 망설였다.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 2달 전에 회사 그만뒀거든. 어머, 힘들겠다. 요즘 취업하기 어렵잖아. 생활은 괜찮아? 응, 괜찮아. 나도 벌고 월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수지는 친구를 유심히 쳐다봤다. 지은아, 우리 15년 친구야. 너 안 괜찮은 거 다 보여.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지은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몇 달 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변해버린 민준,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태도, 끊임없는 지출, 시어머니의 요구, 그리고 무력감과 피로감까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마쳤다. 가끔은 미쳐버릴 것 같아. 버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수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있잖아, 내가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가 이걸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거야. 지은아, 네가 말하는 건 부부가 아니야. 이건 착취야. 너 혼자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힘든데 버려? 그럼 넌 네가 힘들 땐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수진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장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넌 이제 그 집안의 현금 인출기가 되는 걸 그만둬야 해. 선을 그어. 더 이상 그의 유흥비나 시어머니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말해. 그가 일을 구하게 해. 어떤 일이든. 그건 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는 동안 지은은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수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고마워. 그녀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한테 이 대화가 필요했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일요일 저녁 민준이 시골집에서 돌아왔다. 피곤하고 흙투성이인 그를 보자 지은의 결심이 흔들렸다. 지금 이 힘든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까? 시골집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집은 고치고 잔디도 깎고.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은은 용기를 냈다. 또, 나 방금 왔는데 샤워부터 하면 안 될까? 알았어요.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지은은 저녁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 민준 씨,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가 식탁에 앉자마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생활, 돈 문제, 그리고 내가 더는 우리 가족을 혼자 책임질 수 없다는 거요. 당신이 일을 구해야 해요. 어떤 일이든요. 우리 그 얘기했잖아.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나도 찾고 있다고. 푼돈 받으면서 일하기 싫을 뿐이야. 당신이 찾는 동안 나는 월세, 식비, 당신 유흥비, 그리고 당신 어머니 빚까지 다 내야 하고요. 이제 어머님 돕는 것도 싫다는 거야? 민준이 발끈했다. 와, 진짜 이기적이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은도 목소리를 높였다. 난 당신 집안의 현금 인출기가 되는 것에 지쳤을 뿐이에요. 2달 동안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단돈 한 푼 벌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맥주 마시고 친구 만나고 축구 보는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너 진짜 배가 불렀구나.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넌 직장이 있으니 말하기 쉽겠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기분. 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싫으면 일을 구해요. 불가능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직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뭐든 구해요.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달란 말이에요. 알았어. 민준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 소리 더는 못 듣겠네. 맨날 돈, 돈, 돈. 세상에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지우는 남편이 먹다 남은 밥상을 보며 앉아 있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변할 생각이 없다. 내 돈으로 사는 게 그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것이다. 그날 이후 지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민주는 거의 집에 없었다.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 지은아, 잘 지내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너희 싸웠다며? 벌써 엄마한테 다 일러바쳤구나. 지은은 생각했다. 그냥 작은 오해예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 마음고생이 심해. 네가 좀 이해해주고 다독여줘야지. 남자가 실직하면 얼마나 힘든데.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짜증을 억눌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물론이지, 물론. 내가 그냥 너희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 그런데 지은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허리 치료 때문에 주사를 좀 맞아야 하는데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 민준이가 네가 도와줄 거라고 하던데 도와줄 거라고?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죄송해요, 어머님. 저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없다니? 너 월급 많이 받잖아. 설마 시어머니 치료비가 아까운 거니? 아까운 게 아니라 저희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민준 씨가 2달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 여사가 소리쳤다. 아들이 힘들어서 일도 못하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돕는 걸 거절해? 이기적인 것.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돈 못 준다고 했어? 치료받으셔야 한다는데 당신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을. 약속한 거 아니야. 물어보겠다고 했지. 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거짓말했다. 민준 씨, 우리 지금 월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해요. 나 더는 못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까지 다 책임질 수 없다고요.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자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내가 약속할게. 꼭 취직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게. 갚을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마음이 녹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피로와 실망감만 느낄 뿐이었다. 안 돼요, 민준 씨. 정말 돈이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당신 월급 괜찮잖아.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가서 직접 확인해봐요.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더니 침실로 향했다. 그가 금고를 열고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야? 그가 소리치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거의 1,000만 원 있었잖아. 우리가 아파트 계약금 하려고 모은 돈. 있었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월세, 어머님 빚, 그리고 당신이 월급 받으면 갚겠다며 빌려간 돈으로 다 사라졌어요.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왜 말 안 했어? 모아둔 돈에서 쓰고 있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말했으면 당신이 돈을 덜 썼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일을 구했을까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 아껴 써야 한다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돈이 어디선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겠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어머니께 드릴 80만 원은 정말 없어요. 다음 달에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요. 젠장. 민준이 내뱉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몰랐겠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전부 내 몫이었으니까. 당신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됐잖아요.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일자리 찾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민준 씨.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 노력했다면 뭐라도 찾았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편한 거예요. 나는 일하고 당신은 쉬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게으름뱅이라는 거야. 지금 내게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지요. 나 이제 이 집의 유일한 가장 노릇에 지쳤어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재킷을 집어들었다.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 그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집을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만 남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눈을 떴을 때 민주는 옆에 없었다. 밤늦게 들어온 모양이었다. 부엌 식탁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집에 다녀올게. 저녁에 봐. 지은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물론이겠지. 엄마한테 가서 돈 안 주는 못된 아내 흉이나 보겠지. 그녀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친구 수진을 만나 점심을 먹었다. 정말 잘했어.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내 생각을 말했구나. 그게 첫걸음이야. 뭐를 향한 첫걸음? 지은이 슬프게 웃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내가 자기 엄마를 돕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시간을 줘봐. 정말 돈이 바닥났다는 걸 깨달으면 뭔가 행동하겠지. 저녁에 민준이 기분 좋은 얼굴로 돌아왔다. 자기야, 나 일자리 구했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다. 정말요? 어디? 내 친구 현우 알지? 걔가 카센터를 열었는데 고객관리 매니저가 필요하대.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시작하기엔 괜찮아.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이 차올랐다. 드디어 그녀의 말이 통한 걸까? 너무 잘 됐어요. 언제부터 출근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런데 출근하려면 새 셔츠랑 바지를 사야 할 것 같아. 물론이지. 시작은 돈 쓰는 것부터. 지은은 생각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내일 사러 가요. 월요일. 민주는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 지은은 희망을 품고 그를 배웅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첫 주는 순조로웠다. 민주는 꼬박꼬박 출근했고 저녁에는 회사 이야기를 했. 지은은 그들 사이에 예전의 따뜻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2주 뒤 그는 첫 월급이라며 100만 원을 내밀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가 미안한 듯 말했다. 지은은 남편을 다정하게 바라봤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기여하려는 그의 의지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민주는 다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종종 술에 취해서 어느 날 저녁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아내 되시나요? 저는 민준 씨 직장 동료인데요.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지금 너무 취해서 와서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카센터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자가 그녀를 맞았다. 저쪽 휴게실에 있어요. 사장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사장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거든요. 지은은 휴게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옆에는 빈 양주병이 굴러다녔. 힘겹게 남편을 깨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행복했던 시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것 같았다. 아침에 민주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변명했다. 미안해. 고객이랑 계약 축하하다가 그만. 당신 어제 해고당할 뻔했대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동료분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던데요. 에이, 과장이야. 원래 일하다 보면 고객이랑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건 일의 일부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실직할 거라고요.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일주일 뒤 민주는 대낮에 집에 돌아왔다. 현우가 나 잘났어. 그가 소파에 쓰러지며 말했다. 내가 중요한 고객을 겁줬다나 뭘 하나. 지은은 눈을 감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다시 원점이었. 그 후로 또다시 기나긴 구직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아꼈. 새 옷도 외식도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셨다. 지은이 절약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화를 냈다. 내가 쓰는 돈 1,000원까지 다 세는 거야? 난 좀 쉬면 안 돼?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오랜만이다. 너희 어떻게 사나 보러 왔다.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방문 뒤에는 항상 어떤 요구가 따랐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온갖 푸념을 늘어놓더니 결국 본론을 꺼냈다. 참, 이번 달 자동차 할부금을 또 못 낼 것 같구나. 지은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15만 원이면 되는데. 1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겠지. 지은은 생각했다.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것이다. 어머님,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럼 지은이한테 받으면 되지. 최 여사가 며느리를 돌아봤다. 지은아. 응? 이번 한 번만.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월세 낼 돈도 간신히 마련했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려우니 모른 척하겠다? 어머님,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 정말 어려워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럼 나는 쉽니? 너희는 젊고 건강하고 지은이는 좋은 회사 다니잖아. 어머님, 제 월급으로는 우리 둘 생활비도 빠듯해요.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다고요. 모아둔 돈?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민준이는 돈 한 푼도 없다던데. 지은은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그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아파트 계약금 하려고 모았던 건데 지난 몇 달간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럼 그 남은 돈으로 내 할부금 내주면 되겠네. 안 돼요. 그건 정말 비상시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에요. 내 할부금이 비상시가 아니면 뭔데. 나 차 뺏기게 생겼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들을 돌아봤다. 민준아, 내 아내가 하는 말 들었니? 내 엄마를 돕기 싫다잖니. 지은은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민준 씨, 우리 돈 없다고 100번은 말했어요. 어머님은 성인이세요. 자신의 재정은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말 쉽게 하네. 우리 엄마잖아. 나는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나도 힘들어요. 나는 죽어라 일해서 우리 가족 부양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당신 엄마까지 부양하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냥 조금 도와달라는 것뿐이야. 그 조금이 지난 1년간 수백만 원이 됐어요.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고요. 넌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면 돈부터 계산하더라. 그러면서 네가 쓰는 돈은 생각 안 하지? 내가 쓰는 돈이요? 지은은 기가 막혔다. 최근에 미용실 한 번 가고 친구랑 카페 간 게 전부예요. 그게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됐어. 더는 얘기 안 해. 지은은 말을 끊었다. 어머님께 할부금 드릴 돈 없어요. 끝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으면 일을 구하든가. 당신이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게임기라도 팔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한 지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자 2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할 돈이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 8시쯤 민준이 돌아왔다. 지은은 열린 금고를 앞에 두고 그를 기다렸다. 왔어요? 돈 어디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 그거.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좀 썼어. 말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썼는데요? 엄마 할부금.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은행에서 전화와서 협박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마지막 남은 돈을 당신 어머니 자동차 할부금으로 썼다고요?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럼 어떻게 엄마를 그냥 내버려둬? 나는 당신 아내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그건 우리 공동의 돈이라고요. 내 허락 없이 가져갈 권리 없어요. 공동? 맨날 네가 번 돈이라고 생색낼 땐 언제고. 이럴 때만 공동이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일 때만 공동인 거예요. 자기 차 팔면 해결될 빚 때문에 우리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가는 당신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함부로 말해요?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누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머님께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신은 세어보기나 했어요? 됐어, 그만해. 너 정말 속물 다 됐어. 이지은. 네, 속물 됐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 현운에 가서 자고 올게. 너랑은 더 이상 말 못하겠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 지은은 텅 빈 부엌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민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내일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아, 이건 경제적 학대야. 그 사람은 너의 돈을 통제하고 멋대로 써버리고 심지어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어. 이건 조종이라고. 수진의 말은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나 너무 지쳤어. 수진아, 그냥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럼 뭐가 널 막고 있는데? 모르겠어. 습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시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가 변할 거라고 믿어? 아니. 지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럼 시험해봐. 너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해봐. 그 주, 지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부산지사의 재무팀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승진이었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준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또 새로 구했다는 자동차 대리점으로 출근한 뒤 지은은 그곳에 전화를 걸었다. 박민준이라는 직원은 없었다. 강민준이라는 직원은 없었다. 그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저녁에 민준이 피곤한 척하며 집에 돌아왔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민준은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보였다. 어떻게? 왜? 부산지사 발령건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내 자리는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대요. 지우는 태연하게 거짓말했. 민준의 얼굴에서 충격과 당혹감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장난이지? 장난이라고 말해. 아니요. 젠장. 이지은, 그가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놔둘 수가 있어. 이제 우린 뭐 먹고 살아? 월세는 어떻게 내고? 엄마 할부금은 어떡하고? 지우는 남편을 말없이 지켜봤다. 자신의 해고에 대한 위로나 동정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재정적 안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잠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이 상황을 아셔야 해.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거의 소리치듯 통화했다. 엄마, 큰일 났어. 지은이 회사에서 잘렸대. 이제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 엄마 할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회사를 그만둬. 그럼 우린 이제 뭐 먹고 살아? 내 아들은 직장도 없고 내 딸도 애 보느라 집에 있는데 이제 내 할부금은 누가 내주냐고. 지은의 몸에 이상한 평온함이 퍼졌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재미있네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분명히 당신 아들은 최근에 자동차 대리점에 취직했다고 저한테 자랑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네가 잔소리할까봐 거짓말한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너한테 돈 받을 일도 없으니 소용없게 됐지만. 지은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굳어있는 민준을 쳐다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는 무슨. 이제 어떻게 할 건지나 생각해. 돈 벌 사람은 누구냐고. 저는 아니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직장은 없었던 거군요. 지은이 말했다. 내내 나를 속인 거고요. 찾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네가 계속 압박하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거짓말을 택했군요. 그리고 지은이 말을 이었다. 나 잘리지 않았어요. 부산지사 재무팀장으로 승진해서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수락했어요. 뭐?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럼 왜 해고됐다고 거짓말을. 당신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봤네요. 당신은 내가 직장을 잃은 것보다 당신이 내 돈을 못 쓰게 될까봐 걱정하는군요. 내 안위보다 당신 어머니의 빚을 더 걱정하고요. 그건 불공평해. 네가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불공평해요? 매일 없는 직장에 대해 거짓말하는 건 공평하고요? 우리 마지막 남은 돈을 몰래 가져가는 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장난해. 내가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 모욕적인 말은 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알아두세요. 저는 잘리지 않았어요. 승진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됐다고요. 월급도 오르고요. 그럼 민준이는? 우리는? 민준 씨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성인이니 스스로 책임지겠죠. 진짜 직장을 구하든가요? 어머님도 성인이시니 직접 빌린 빚은 직접 갚으시고요.
네가 감히, 네, 감히요. 저는 제 힘으로 번 돈을 생각해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자기 돈처럼 여기는 그 돈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부산으로 가요. 혼자서요. 혼자라니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여기 남아요. 지우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내보다 더 중요한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내가 일하는 동안 어울렸던 당신 친구들과 함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지극히 진지해요. 지은이 휴대폰을 빼서 들고 말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요, 민준 씨. 지은이 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너무 오래전에 너무 심하게 부서진 건 고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무책임함, 당신 어머니의 조종, 당신의 거짓말을 너무 오랫동안 눈 감아줬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고작 직장 문제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날 버리는 거야? 아니요. 1년간의 거짓말과 조종, 그리고 무시 때문에요. 당신이 나를 파트너가 아니라 지갑으로 봤기 때문에요. 우리 가족보다 당신 어머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짐을 싸서 떠나요. 2주 뒤면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알아서 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은 마음속에 절대적인 명확함과 확신을 느꼈다. 다음 2주 동안 지은은 묵묵히 짐을 쌌다. 그녀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다. 나머지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민준에게 남겨두었다. 그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사과와 비난을 번갈아 늘어놓았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은과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네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아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저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과 조종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요. 이 이기적인 것.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네, 저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대신 드디어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사나테모, 이 기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나간 뒤 민준이 다가와 애원했. 지은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어떤 일이든 할게. 엄마도 안 만날게. 제발 떠나지 마. 지은은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는 사랑이 아닌 경제적 지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부산은 구준비로 그녀를 맞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기분을 망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회사는 사무실 근처에 작지만 아늑한 원룸을 제공해 주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민준과는 이혼했고 그의 번호는 차단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이것이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